이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그걸 꼭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보다 더 처음에 유기농 발상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야? 유기농은 그러니까 일단 아니 그 자연재배 이 발상이 이렇게 하자는 발상.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실은 저 책도 저 보니까 저기 니어링 부부 책 있잖아요. 예. 어느 책? 좌론 사문제. 헬렌 니어링. 좌론 사문제라고. 네, 저기 원래 맨 처음에 대학교 때 그 월든 소로 월든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도 실험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거 보면서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저 책을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 저 책을 읽고 나서는 읽었을 때가 결혼한 지 한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거예요. 한 1, 2년 됐을 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정말 강남 파라군에서 그냥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라는 생각은 없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그냥 인생은 대원 대학 가서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는 게 그냥 인생의 목표. 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냥 그거 말고 다른 인생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 책을 딱 읽고 결혼을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왜냐하면 저는 진짜 그냥 뭐라 그러나 스탠다드의 성격과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설득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저 책에 보면 그 부부가 벌먼트랑 메인주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저기도 보면 블루베리 심는 얘기 나오는데 막 주변에서 약치고 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 돈 쓰지 말라 이런데 저 사람이 그냥 비우고 그냥 해요.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육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진짜 저도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 엄마들이 처음에 애한테 책을 읽히려고 막 전집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사주고 그랬었어요. 좀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발상은 지금 유학 갔었지? 아니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 있을 때? 예, 근데 애가 큰애가 여기서 났나? 예, 여기서. 네, 다 여기서 났어요. 둘 다? 네, 둘 다. 그래서 예, 큰애가 3살 때 갔죠. 그래갖고 공부하러 가서 그 점점 이제 이 사람과 떨어져서 하니까 저런 관련한 책을 이제 점점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에 관련한 그 책들은 이제 전공이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를 뭘 할 게 아니구나. 뭐 그리고 이제 저한테 더 가슴 아프게 왔던 건 그 교육을 하면 할수록 사회 계층이 점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건 슬프지 않은데 애들이 가난해서 불쌍한 건 아닌데 이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자기 스스로가 썩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난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차가 없다, 뭐 스테이크를 못 먹는다 이런 거는 슬프지 않은데 가난하다는 이유가 이렇게 사과가 썩어가는 인생을 사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냐를 보니까 그 교육이 진짜 그 먹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건강하게 먹어라 그러면 야 내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지금 담배 피우고 빨리 죽을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대응이 그래 내가 뭐 몸이 건강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그 기분은 솔직히 내가 세상을 보는 뭐 긍정적인 시각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거는 진짜 애들 먹는 거랑 너무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좋은 걸 먹이는 게 아니고 그 먹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먹는 것에 관심을 막 갖다 보니까 그다음에 진짜 먹을 게 정말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일까 먼저 생각을 했죠. 근데 살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길러야 되는구나. 아니 제가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 놀러 가면은 그러니까 휴가 내서 이제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뭐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들어오지만 그러면은 저를 데리고 그 로컬 유기농 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데려가서 2시간이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좋지 않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나 없으면 여기서 사는구나. 그랬더니 그렇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지금부터 8년 전쯤이니까. 완전 유기농이란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 좋은 거 먹는다는데 뭐 저야 뭐 여기서 그냥 뭐 쫓아만 다녔죠 그때는. 근데 그 로컬이나 유기농 그런 데를 제가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미국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따뜻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한국 사람식으로 막 정이 막 넘쳐서 이런 것도 싫은데 유기농이나 로컬 매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도 아 얘가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농장에서 일할 때도 네. 다 이제 유기농 농법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유기농을 했던 농장주가 사람이니까 다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고 안 꿈도 좋은 크고 떠나서 착하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걸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막 뭘 많이 갖고 내가 이 애를 정말 특히 애를 뭐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애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느낌을 갖고 애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되게 너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사랑하는 게 제가 친한 엄마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 애를 사랑하잖아. 그 애를 사랑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랑하는데 막 항상 표정은 왜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표정이 저런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얘를 학원을 어떻게 보내지? 얘가 공부가 못하면 어떡하지? 수영은 어디다? 수영 어디다 하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느낌이라면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애가 있는 걸로 너무 좋다는 걸 말로가 아니고 실제 내가 그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지금 먹은 세포가 이 애가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애를 키우지. 내가 얘를 그냥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내가 애를 왜 낳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애를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런 거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은 박사학위 거의 끝나고 이제 들어올 때가 됐고,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번아웃이 됐어요. 한국에서. 뭐 기러기 생활을 한 것도 그렇지만 뭐 언론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거는 아실 테고, 아 이게 내가 과연 생각했던 일인가? 그래서 그냥 약간은 좀 충동적으로, 왜냐면 뭐 뒤 생각 없이 그냥 사표를 쓰고 갔어요. 제가 2013년에. 그래서 가서 그럼 뭐 아유 저는 뭐 미국 시민권도 있겠다, 뭐 저 MBA도 했겠다, 학교도 다 미국에서 나왔어요. 뭐 학부는 캐나다에서 하고 뭐 대학원은 미국에서 나왔으니 뭐. 근데 40살 먹은 전직 한국 기자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또 학벌은 너무 좋아.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아무도 안 네, 그러니까 그 사실상 제가 뭐 스타벅스에서 저희가 뭐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 생각이 있었으니까 스타벅스에서라도 뭐 일을 좀 배워볼까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뭔가 정말 잘못했구나. 학교를 쓰지 말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기자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왕 칼을 빼들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아 너 옛날에 그 리얼북 얘기했지, 그거 한번 해보자. 그 와중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그리고서는 이 뭐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땅을 샀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냥 우리 농사 유기농 해갖고 거기 블루베리 유픽, 블루베리는 따는데 가장 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와서 따가라 그래요. 그럼 이쁘게 블루베리 농장 만들어갖고 유픽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고 이제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게 언젠데? 그게 이제 1년 전쯤. 1년 전쯤. 1년 전. 네. 그래서 뭐 전혀 뭐 자연농법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제 막상 땅을 사기 시작하고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이 없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농장에 인턴으로 가서 일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자연농법 제일 처음 본 게 언제? 네, 제가 몇 달 전에 보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때도 싸웠죠. 왜냐면 내가 야 이거 우리 제가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고 아무것도 하지 나서 말고 심기만 하자. 제가 얼핏 기억이 난 게 그때 맞아 이분 교수님이 뭐 좀 저기 전화 걸어서 이런 기사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뭐였더라? 그리고 그때 그 기자 이름으로 찾아봤더니 그때 자연농법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2010년이었고 제가 그 바로 전까지 사실 농수산식품부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잘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뭐 조금은 알고 있었고 그때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유기농이면 충분하지 않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자연재배 이 얘기를 해도 유기농이요. 그렇게 나. 근데 저도 지금 요즘에 유기농이 오히려 더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MBA 할 때도 펩시나 코카콜라 임원들이 와서 가끔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벌레가 유기농 푯말 붙었다고 벌레 안 잡아먹고 유기농 푯말 안 붙어 있다고 거기만 가는 줄 아냐고 유기농은 허상이라고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대 기업의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상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유기농도 어느 정도는 다 쓴다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미국 농부 중에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가스를 내가 많이 써서 쓰면은 안 되니까 가스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농업을 할 때 농기구를 쓰는 건 다 가스잖아요. 그래서 농기구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컴포스트는 써요. 컴포스트나 퍼럴라이저를 쓰는데 농기계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농법이 벌어지는지 그 얘기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안 쓰면 예를 들면 농기계를 쓰면 농기계 예를 들면 뭐가 쭉 가면 예를 들어서 그 길이만큼 폭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성격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 농기구를 안 썼을 때 오히려 나무나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물에 따라서 그 비리를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롱텀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재밌는 게 거기는 아주 촘촘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농기구를 쓰면 촘촘하게 못 심죠. 촘촘하게 심으면 잡초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몬트리올에 사는 그 동네 사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는 농기구를 안 쓰고 농기계 안 쓰는 유기농에 한 1.5에서 2에이커에 두 부부가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주제의 책이거든요. 1.5에이커 그것은 한뭐 4,500평 그렇죠,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농기계를 쓰게 되면은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럼요. 비싼데 그게 유지도 비용이 들어요. 네, 맞아요. 뭐 가스도 들고 기름도 들고 그것도 들지만은 고장. 그다음에 이게 또 감가상각이 고장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근데 우리 자연농법 하게 되면은 쓸 이유가 없어. 그렇죠. 쓰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겨. 그렇죠. 트러블. 그 무슨 트러블이냐 하면은 뭐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게 땅에 엄청난 미생물 살고 있다고. 엄청난 미생물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벌써 땡크 지나가는 소리를 생각할 건데 이게 들어가면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뭐 죽거나 그냥 대형 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농기계를 안 쓰는 게 좋다. 또 쓸 일도 없어. 쓸 일도. 그 다음에 아까 촘촘히 심으라 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촘촘히 심게 되면은 이 작물이 통기도 돼야 되고 햇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분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한데 그게 잡초를 없애기 위해 촘촘히 심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보통 보면 이제 잡초하고 뭐 이렇게 싸움이다 농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비닐을 깔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부엽토 물칭 그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땅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잡초 이렇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네. 하기 때문에 무조건 농기계 쓰지 않고 멀칭하지 않고 네. 어떤 자연적인 방법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인정된 유기농 자재가 네. 1,400가지야. 네. 1,400가지 정도 될 거야. 네. 제가 공부할 때마다 1,365개거든. 네.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늘어나가지고. 비료 농약 다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그게 또 이게 제가 하는 게 농약하고 비료 이런 어떤 이렇게 유기농 자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이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양평만 가도 용문에도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양평 시내도 몇 군데 있고, 그런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이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작물보호협회예요. 얼마나 좋나 이게 이름은 작물 보호한다 이게야. 약장사락하고 별장사락하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 단체 이름이 작물 보호협회예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도 경기도 작물 보호협회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사실 대단한데 그게 이제 1,300, 1,400까지나 되니까 거기에 이제 붙어 먹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나.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다 이겨내야 된다. 이게 땅을 살 때는 이미 자연재배를 생각한 건가 아니면 자연재배 생각하기 전에 땅을 산 건가? 땅을 전에요. 그 직전이에요. 네? 땅을 보러 다닐 때는 몰랐고요. 자연재배 몰랐고? 몰랐죠. 그 유기농 블루베리. 유기농을 하려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하고 있었고 이 땅을 딱 발견하기 거의 직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원래 땅을 살 때는 이제 사라는 이제 공부를 또 해보니까 수질 검사도 하고 워럴 라이츠 별거 할 게 많아요. 근데 이 땅을 제가 샀던 이 땅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자연농법을 봤으니까 저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거예요. 아무 땅이나 사도 거기에 그게 맞는 애를 키우면 되니까 땅을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땅이 원래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 원래 팜을 사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처음엔 그랬죠. 네. 팜이 원래 있는 걸 사면 좋겠구나. 근데 이 땅은 팜을 계속 안 했었잖아요. 근데 자연재배를 알아서 이 땅을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샀죠. 팜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주 시기가 절묘하게, 그러니까 자연재배를 아마 몰랐으면 이 땅을 사는데 굉장히 좀 많은 주저를 했을 거고, 혹은 안 샀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래서 계속 그때 땅 사기 전에 물어볼 때 농사를 얼마나 지었느냐 했더니 농사 안 지었대요. 40년대 집도 안 지었대요. 40년대까지 지었는데 네, 참 좋네. 그래서 원래 말만 한두 마리 정도 있었는데 자기가 살려는 말 한두 마리 있고 그것도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몇 년 전부터 없었죠. 99년서부터 없었어. 그때부터 없었어. 그렇지. 없었으니까 그 10몇 년 동안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연재배를 몰랐다면 어쩜 이 땅을 안 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주위에 그 타운은 어떻게 돼? 인가들이 있어요. 있어. 인가들이 있는데 보통 최소한 그러니까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짓는 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땅이 굉장히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니까 시애틀에서 가까우니까 땅값이 올라가면서 농사분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저쪽 빠져나가고. 동쪽으로 이스턴 워싱턴 쪽으로 다 옮겨. 그 사람들은 거기가 다 리스로 네, 농사를 짓다가 빠져나갔거나. 네. 잘 됐네. 네.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 그러니까 저도 자연농법 하기 전에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땅은 항상 무슨 똥냄새, 그런 썩는 냄새들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 땅도 마찬가지고 주변 땅은 또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전혀 또 이제 거기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시골에 땅을 샀다니까 보러 와요. 시골.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시골이야 이렇게 왜? 냄새도 냄새가 안 나고 깨끗한데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징조구나라고 왜냐면 그 책에 생각을 했죠. 보니까 숲에 가면 다 썩는데 어디 그런 썩는 냄새가 나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 책 안 읽었으면 진짜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이런 냄새는 당연히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농장에서는 그 쇼핑도 하고 하는 조금 큰 타운은 네. 얼마나 걸리고? 그건 뭐 한 10분이면 가요. 15분? 네. 10분이면 가요. 시애틀에서는 얼마나 걸리고? 시애틀 1시간인데 한 시간. 1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저희가 왜 시골이 아니라 그러냐, 코스코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코스코가 10분, 15분이면 가요. 보이고, 네. 이야, 굉장히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배는 이 두 사람이 그 디터미네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 그게 내가 제일 지금 의문이었고, 현재는 이제 좀 진짜 안심인데, 잘 택한 길을 잘 들어선 것 같아요. 라이트 트랙에 정말 들어선 것 같아요. 왜냐면 장비도 필요 없고, 인력도 필요 없고, 두 사람이면은 2만 평 정도 매니가 하고, 그러면 땅을 갈 필요가 있나, 비료를 넣을 필요 있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일본의 기적의 사과 해가지고 책 보셨죠? 네네. 그분이 이제 하는 농사가 결국은 이제 그 자연재배, 저도 이제 그쪽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바로 그것도 조선일보에 그 광고가 난 그 기적의 그 사과 책. 책 책, 광고랑 맞아요. 그거 보고 네. 바로 이제 그 결정을 했다고 우리가 그 무역하는 게 잘 됐어요. 네. 선유 무역인데 뭐 깨고 이익도 나고 하는 게 잘 됐는데 그것도 날다 그냥 정리도 하고 이걸 해야 되겠다. 진짜 했는데 오면서 진짜 멋진 분이. 그 양반이 지금 그 하고 있는 농사가 사과는 사과인데 이게 식초를 갖다가 10번 이상 쳐요. 사과에다가요. 사과에 그 이제 충도 방지를 내가지고 10번 이상 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자연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입충과 해충, 그 생태계 그 시스템이 선순환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 어느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식초를 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식초뿐만 아니고 무슨 뭐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난황류를 친다 하는 그것도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난황류 뭐 식초나 난황류가 그게 그 입충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그 해충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입충과 해충이 어떤 그 공존하지 않고 해충이 이제 많이 그 와서 그냥 나무가 바로 뭐 상한다든지 죽는다 이러면은 사람이 그냥 그 해충을 좀 이렇게 없애는 쪽으로 도와줘야지 절대 약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연농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와가지고 그 중회장의 해리문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연농 쪽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버라이티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양한데. 근데 해리만의 경우에는 난 그걸 굉장히 어프리시에이트하는 것이 해리만의 경우에는 이 잡초하고 내가 심은 작물하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서 잡초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크는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고 이분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매일 그냥 뭐 그 잡풀이 막 많아요. 거기에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쁜 농장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싸운 거 진짜 심해서 진짜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잡초랑 같이 자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그게 너무 예쁘지 않아서 사람들이 유피카로 안 오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네가 말을 나중에. 근데 이게요. 그 농사를 가는 게 스토리텔링, 이야기거리가 돼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쁜 그 저기 농장은 다 있어. 네, 맞아요. 여러 군데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나 잡초하고 공존하는 농장은 그러니까요. 시애틀에서 한 사람 하고 있다. 네, 지금 그래서 그거 잡초를 밟고 다니는 그 기분을 즐겁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거리가 뭐냐면은 그 사과나무에
해충이 왜 안 가겠냐 우리도 네, 간다 이거. 네. 가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중국 그 꽃매미 충이라 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해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색깔은 굉장히 이뻐. 네. 빨갛고 그 점이 있고 매미인데 그게 이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이런 데 가면은 그 잎이나 줄기 즙을 빨아먹고 그냥 나무를 거의 고화시키더라고. 네. 그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해충인데 그게 우리 사과나무에도 뭐 한두 마리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제어가 불가능하잖아요. 나무에 그 저기 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잡초 공전한다. 그러니까 잡초도 먹고 얘도 먹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그 붕나무라고 있어요. 붕나무. 네. 가죽나무 비슷한 건데 네. 거기 보면은 이 꽃매미가 막 붙어 있어. 네. 그런들이 좋아하는 거는 그 붕나무예요. 아, 제일 좋아하는 건 어. 사과나무 아니야. 아. 복숭아나무 아니야. 아.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고 진딧물도 종류가 한 90가지 돼요. 네. 진딧물도. 네. 그러니까 잡초가 여러 가지 없으면은 갈 데가 됐어. 사과나 복숭아도 됐어.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걸 가서 그쪽으로 가라요. 아. 몰라서 내가 그러면 해결이 네, 돼. 네, 네. 그러니까. 네. 혹시 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답이다 하는 책을 건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유통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떻게 이제 내 먹을 걸 충분히 키우지만 네.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이 소비자한테 남기는. 네. 응?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최근에 그 사람이 답이다 하는 책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김영일 씨가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멤버십을 확보를 해요. 아. 멤버십을 확보했는데 그분은 한 2,000명 그 친구가 있어요. 네. 2,000명 친구에 끊임없이 접촉을 해요. 그 페이스북으로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고 일단 이것이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와서 봐야 돼. 그렇죠. 소비자가 와서 봐야 돼. 내가 먹을 것을 키우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키우고 있는가. 그 알고 설득이 돼야 돼. 신뢰감이 있어야 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해야 돼. 페이스북으로 하면은 시애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뭐 동부에 뉴욕 사람은 올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산지수 요즘 이 생산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공장이라 해야 되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멤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당신네들이 먹을 것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오늘 또 올리고 내일 또 올리고 네? 이렇게 하면 수확할 때는 그 사람들 와서 따 네, 맞아요. 먹을 걸 따. 유피. 그리고 그 자체가 교육장이 돼. 그렇죠. 애들 데리고 와서 야 네가 이번 한 달 후에 네가 먹을 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네, 네. 그게 교육이야.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페이스북 마치 좋은 게 없어. 아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일 큰 움직임이 CSA라고 해서 커뮤니티 서포티드 애그리컬처. 맞아. 네. 그 많은 그 작은 농장들의 주수익원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으로 그렇죠, 네트워크를 그렇죠. 만든다. 그렇죠. 네. 그게 참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책을 11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기초에 하는 페이스북 고수 11사람이 쓴 그게 경험 네. 책이야. 네. 꼭 한번 네. 읽어. 네. 그리고 이 농장의 사과인데 네. 사과를 일찍이 딴 거거든. 네. 근데 이렇게 서서히 말라가는 습기가 빠져나가. 오, 예뻐. 젤리가 돼. 네. 근데 좀 더 있으면 이렇게 고치가 돼. 이게 이제 아까 빨간 물질이 나와가지고 요 상처 난 부위인데 이제 빨간 물이 없어져 버렸어. 빨간 물이 보이죠? 네. 했는데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상처는 여기서 끝나버렸네. 더 번지지 않고. 안으로 안더 그 다음에 요 파란 색깔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이 텍스처가 세포 밀도가 탄탄한 거야. 잘 젤리. 그래서 습기만 빠져나가면 그대로 나중에 고치가 돼. 이거는 자르신 거죠? 자르죠. 네.
아니, 그 송광일 그 교수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러면 비를 약간 막아주잖아요. 비가 물이 너무 많으면 얘가 너무 소리가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제일 그게 됐던 게 시애틀은 겨울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래서 어마하게 오는 건 아니 자주 오죠. 비가 많이 와요. 양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계속 와요. 이 해리먼에도 그랬는데 해리먼에도 그게 있거든. 이 시설 재배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네 동인가? 두 동. 네.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있으면 좋아요. 좋게 그 겨울에도 이 생산해낼 수 있고 또 끊임없이 테스트. 그게 비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니까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그렇죠. 노하우를 실험을 해야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부 사람들은 무슨 비닐하우스 하는 게 자연재배냐 뭐 이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는데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겨울에는 야채를 안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겨울에 야채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뭐 별도로 뭐 인공 가온 이런 건 안 하지만 겨울에 조금 강한 배추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정도 시설만 되어 있으면 가온하지 않고도 그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도 우리가 그 한국 같은 거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가 지면은 뭐 한 20일 한 달씩 비가 자주 온다고 오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 이 좀 약한 채소 상추니 뭐 이런 거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요. 물이 너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채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비 가린 그 하우스에서 나온 그걸 먹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해야지. 그건 뭐 자연재배가 아니다. 더러는 송광일 박사의 시설 재배 이것이 하우스가 그 무슨 자연 재배냐 그러는데 나는 상당히 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은 물을 통제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이 수단이라고 그러거든. 난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을 안 주고 통제함으로써 그 식물 작물이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그게 뭐예요? 탄탄한 텍스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잔뿌리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지가 지먹을 것을 광합성을 하면서 지먹을 것을 찾고 멀리 뿌리를 나가고 뻗어나가고 이 과정에서 탄탄해지고 좋은 양질의 맛있는 그 식재가 발생한다. 그게 제 생각은 일부러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일단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그 겨울에 뭐 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 그게 보면은 비 많이 와도 그 땅이 다 해결해 준다고 배수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비닐 멀칭 있는 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다면 그 자기 자연의 활동이 수급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은 비닐 씌우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다 그 한국도 다 그렇게 할 유명해요. 한데 거기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부엽도 있는 거 들어오면은 그게 배수, 그다음에 이 보습, 보온, 이런 걸 다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그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잘 관리하고 그게 땅이 이렇게 층이 있고 있는데 위에 그 식물이 자라는 층이 엄청 배수가 잘 되는 층이래요. 맞아. 네, 샌디롬이라고. 근데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왜 블루베리가 중요한 게 뭐 저 산성도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체크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그 몇 년 블루베리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심을 때 피트모스라고 산소흡도 뭐 이렇게 조금 사용하고 했는데 그 뒤에 가고 뭐 옮기고 뭐 그냥 그 농장이 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블루베리가 이제 뭐 이동해서 짓고 했는데 뭐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게 잘 되니까. 그래도 그냥 그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 낙엽 중에도 부엽도 중에도 그 좀 산성에 가까운 거. 그게 뭐냐면은 소나무, 소나무, 내지는 잣나무
그런 게 이렇게 침입수국이 네. 상승했다. 네, 여기 그러면은 그 구역도가 있으면은 그거- 블루베리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좀 도와줘야 돼. 위에 덮대 네. 아무거나 덮지 말고 네, 어? 생각해서. 구역도가 소나무층에 뭐 잣나무가 있으면은 거기 그걸 도와주면 좋다. 네. 그는 우리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블루베리가 사람들 뭐 오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큼 농사가 잘됐고 그 우리 식초 한 방울 뿌린 것도 아니고 뭐 TV 가다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잘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책마다 좀 다른 게 어디서는 그 저기 땅을 갈아야 된다 그러고 어디서는 갈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얘기했듯이 기계가 필요 없다. 결국 기계가 필요한 게 약치고 뭐 땅 갈고 하는 그런 기계 필요한 거 아니겠죠? 그러고 농사가 뭐 적으면은 이 소형 발리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손으로 밀고 다니는 그 땅 가는 기계 있어요. 그것도 있고 한데 그 자체가 땅을 갈면 안 되고 또 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 기계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데 땅에 그 엄청난 미생물이 있어요. 그 미생물은 현대과학이 밝히는 게 1%밖에 안 돼. 그렇겠죠. 어? 99%는 모르는 게야. 어? 교란시키지 말아야 돼. 그 하나의 시스템이. 미생물의 서식처를 최단을 보호해줘야 돼. 어? 그것도 좀 하시려고. 또 별로. 네, 그럼요. 다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염소를 길러서 그러니까 풀을 트랙터로 하는 게 하지 않고 염소를 하는 10마리 키우면은 한 달이면 다 먹는데요. 그 풀을. 그래서 난 생각했는데. 네. 아니 왜냐면 좋아. 미국에서는 그 염소를요 길러주는 아니 그러니까 빌려줘요. 대여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클리어링 하라고. 클리어링 하라고. 그러니까 염소가. 근데 지금 미국은 거의 그 오르게닉 푸드 이것이 막 붐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그 올게닉은 분명히 뭔가 이렇게 뉴트리션을 집어넣잖아요. 네 집어넣죠. 투입을 하고 뭔가 법적으로 허용된 뭐 이런 네. 약도 치긴 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혀 그거 없이 하면은 아마 대단한 그게 반향을 일으킬 것 같아요. 네. 그 농장이. 근데 되게 웃긴 게 그 농장도 이제 유기농인데 되게 농담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워싱턴 주에 그 유기농 인증하는 그 주정부 직원 딱 한 명인 것 같고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 같잖아. 전혀 뭐 그냥 와서 서류 그냥 보고 사인해주고 끝이래요. 네. 그냥 어떻게 진짜로 이게 유기농으로 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서류만 딱 보고 그래 우리가 인증하는 농약 썼네. 그렇죠. 내가 올린 저 지난 농부 지난 김영일 씨, 네. 김영일 씨가 하는 소리가 이제 제법 잘 돌아가니 농장이 돌아가니까 군이고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거 하는데 인증받으라고 유기농 인증받으라고. 나는 인증 필요 없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인증 필요 없다는 식으로 나가야 돼. 네, 맞아요. 워싱턴 주에서도 거의 사실은 이제 로컬이잖아요. 여기는 유기농 못지않게 로컬 음식을 먹는 거를 되게 유행인데 뭐 로컬에서 내가 아무것도 안 주고 길렀는데 뭐 굳이 유기농 인증을 받아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이게 우리 한국 같은 뭐 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그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그 친구들 얘기가 EM 이펙티브 오르가니즘 해가지고 유효 미생물을 하는데 그런 걸 배양해가고 농민들한테 공짜로 준다고. 맞아요, 맞아요. 되게 많이. 주는데 그거 쓰면 안 돼. 왜냐면은 이 미생물이 밝혀진 게 1%밖에 안 되는데 뭐가 유효 미생물이냐 이게야. 뭐가 유해 미생물이냐 이게. 자기들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 그러니까 저는 그 미생물을 우리 그 양평에 아는 며칠 전에 기후센터 소장 가정 갔다 하지만 왜 안 갖다 쓰나 이게. 내가 설명해 줬어요. 네가 안 하니까 모른다 하다. 그러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되게 약간 저한테 웃기는 얘기가 오기 바로 전에 이제 거기는 이제 하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그걸 땅에 묻었어요. 세틱이라고. 정화조를 묻어서. 정화조를 묻어두고 묻어서 그게 이제 조금씩 그걸 이제 그러니까 빠져나가요. 근데 땅 깊숙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만 이렇게 안 심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전 주인이 집 주인이 뭘 놓고 갔는데 보니까 세틱에다 거의 그 하수 정화조에다 넣으면은 뭐 미생물들을 어떻게 잘 번식을 시켜서 이게 잘 막히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그 세틱,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말로 들으면 똥 푸는 사람이 와서 이거 사용해도 되냐 그랬더니 아 이거 사용하지 말라. 다들 이거 쓰는데 이거 하면 더 막힌다고. 그 얘기를 얼핏 저 말씀을 들으니까 아 이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미생물에 관련해서. 아 그리고 거기서 지금 자연재배의 개념 전혀 아무것도 안 넣고 무투입으로 무제 처제 무농약 이렇게 무투입으로 농사 짓는 그런 사람이 있나? 없죠. 그러니까 이게 do nothing farming이라고 do nothing farming. 그러니까 그 70년대 그 후쿠오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뭐지 텔레비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이렇게 좀 이렇게 투어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완전 근데 이제 아무것도 그때 그 다음에 있는 게 지금 유일하게 비슷하게 있는 게 홈스테딩이라고 해서 다국자적으로 살아가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약간 경제적인 거랑 연결 있는 사회가 그러니까 자본주의에서 독립하자라는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 사람들이 약간 안 쓰고 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그 농업으로 판다 이런 컴포스트는 쓰죠. 그 사람도 컴포스트 그러니까, 많이 쓰죠. 네.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네. 근데 이제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게 그 자연농업 하는 사람들이 도라이도 여러 가지 있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도 이제 구엽토를 이렇게 덮잖아요. 덮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미생물이 굉장히 좋은 수익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 미생물도 이 탄소질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 그 이파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일부 그 이 단백질이나 아미노 이런 것도 좋아하는 그런 미생물도 있을 거라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닭을 기르고 뭘 기르려고 그러면은 절대로 저 사료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료를 쓰지 말고 좀 도시까지 한 시간 정도 가게 되면 거기서 좋은 어떤 이 사람 먹는 음식물 한식당 있다 이런 데서 그걸 얻어가지고 그걸 좀 한 닭을 먹여라. 닭도 많이 먹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지금 한 300마리에서 500마리 먹이고 있는데 그게 지금 거름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거름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 닭을 길러서 그 이제 공장에 나온 사료를 쓰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그 나오는 식당에 잔반을 가져다 먹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름이 거의 필요 없어. 뭐 먹어요? 아니 우리 잔반을 갖다 주는데 닭의 이렇게 닭똥은 사실 필요 없다는 얘기 지금.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잘 되니까. 그게 우리도 처음에 조금씩은 그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너무 오래 이렇게 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위에 그런 좀 섞어가지고 했는데 많이 준 건 아니고 조금씩 이렇게 줬는데 그거는 필요하면 해도 된다. 절대로 공장형 이 사료를 먹이는 거는 하면 안 된다. 시장에 가면 피시마켓 같은 데 보면 그림 있잖아요. 또 그것도 전부 다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일 가게에 나머지 그것도 다 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을 그냥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닭을 기르더라도 절대로 그 밑에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이렇게 콩볼트 쳐가지고 그건 하면 안 돼. 근데 땅에 그대로. 그대로 땅에 흙도 먹고. 그렇죠. 그는 어떤 닭의 개구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조금 씌워야 된다. 그거 들어간다고 하면 미생물이 내 죽겠다 말이야. 하지 않는다고. 오히려 맛있는 거 좀 왔자 말이야. 이거 좀 먹자. 그냥 몇십 마리 정도, 예를 들어서 닭도 10마리, 20마리나, 왜냐면 염소도 한 서너 마리 이렇게 그렇죠. 걔네들이 돌아다니면서 싸는 똥으로 그렇지. 어차피 걔네들 풀어놔야 풀어놓으면 더 좋고. 근데 닭 사료값도 만만치 않은데 오히려 사료값이 안 잘 되니까. 됐네요. 그러니까 사료는 천지에 쓸게. 그러네요. 왜냐하면 제가 있던 농장에서 매일
그거에 그때 닭이 60마리 정도 됐었는데 제가 아침에 가서 그 반을 줘요. 그게 30불이거든요. 하루에 30불을 쓰는 거예요. 아침 저녁. 아 공장 사료? 네. 그거는 왜 안 되는가 하면 우선 이 사료의 그 영양이 뭐냐 이거지. 재료가 뭐냐 이거지. 밀이나 콩이나 콘이야 콘. 옥수수나 세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세 가지 좀 섞든지 그건데 그거는 또 이제 사료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키우려고 성장 촉진에 들어갈 그렇죠. 거고 주의먹을 거고. 그다음 병비계 항생제도 넣기고 그렇죠. 그거는 절대 거기 곡물은 뭐 틀림없이 GMO야. GMO 그렇죠. GMO 아닐 수가 없어. 그렇죠. 사료는 특히나 그러면 좋죠. 수지가 안 맞으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내가 자연재배 관심 가지다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배푸스를 먹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배푸시야. 사실 빈부의 격차로 따지면 미국은 이미 혁명이 나고도 남았을 만한 나라일 때도 그렇지 않은 이유가 지금 보면 먹을 거하고 그렇게 싸요. 미국에서 세상 어디보다도 싸요. 싸지. 근데 그러니까- 싼 게 말이 안 되지. 근데 그게 말이 안 될 되게 정도로 싸요. 그러니까 거의 먹는 거. 이 저소득층을 바보를 만들고 있어요. 거의 막 먹여갖고 네, 생각을 못 다 저녁을 맥도날드에서 다 해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네. 돈 버는 사람은 월스트리트에 그 스탁 마켓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돈을 다 벌어. 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예. 건강 의료비는 많이 나게 있으니까 맞아요. 의료비 많이 나오면 또 돈 버는 사람 맞아요. 또 있어. 예, 예. 스탁까지 예, 사람.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네, 되게 근데 제가 이제 금융 담당도 했었는데 그 돈이 사실상 인류가 가진 자산에 맞춰서 뭐 금융이라는 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상 속의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렇죠. 금융공학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펀드니 뭐 데리바티브. 데리버티브 그걸 보고 있으면은 그게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돈을 버니까 야 이게 이런 상의가 어딨나 그런 생각을 아이고, 아 정말 반가운데. 근데 이 땅을 제가 샀던 이 땅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자연농법을 봤으니까 저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거예요. 아무 땅이나 사도 거기에 그게 맞는 애를 키우면 되니까 땅을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땅이 원래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 그러니까 원래 팜을 사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저희도 했죠. 처음엔 그랬죠. 예. 팜이 원래 있는 걸 사면 좋겠구나. 근데 이 땅은 팜을 계속 안 했었잖아요. 근데 자연재배를 알아서 이 땅을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샀죠. 팜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주 시기가 절묘하게 그러니까 자연재배를 아마 몰랐으면 이 땅을 사는데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주저를 했을 거고 네. 혹은 안 샀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래서 계속 그때 땅 사기 전에 물어볼 때 농사를 얼마나 지었느냐 했더니 농사 안 지었대요. 40년대 집도 안 지었대요. 40년대까지 지었는데 네, 참 좋네. 그래서 원래 말만 한두 마리 정도 그러니까 있었는데 자기가 타려는 말 한두 마리 있고 그것도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몇 년 전부터 없었죠. 99년서부터 없었어. 그때부터 없었어. 그렇지. 없었으니까 그 10몇 년 동안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연재배를 몰랐다면 어쩜 이 땅을 안 샀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주위에 그 타운은 어떻게 돼? 인가들이 있어요. 있어. 인가들이 있는데 보통 최소한 그러니까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짓는 땅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땅이 굉장히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니까 시애틀에 가까우니까 땅값이 올라가면서 농사분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저쪽 빠져나가고. 동쪽으로 이스턴 워싱턴 쪽으로 다 옮겨. 그 사람들은 거기다 그 리스로 네, 농사를 짓다가 빠져나가. 잘 됐네.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 그러니까 저도 자연농법 하기 전에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땅 항상 무슨 똥냄새 그런 썩는 냄새들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 땅도 마찬가지고 주변 땅은 또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전혀 또 없어요. 이제 거기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시골에 땅을 샀다니까 보러 와요. 시골.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시골이야? 이게 무슨 시골이야 이렇게 왜? 냄새도 냄새가 안 나고 되게 깨끗한데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징조구나라고 왜냐면 그 생각을 책에 했죠. 보니까 숲에 가면 다 썩는데 어디 그런 썩는 냄새가 나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 책 안 읽었으면 진짜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이런 냄새는 당연히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농장에서는 그 쇼핑도 하고 하는 조금 큰 타운은 네. 얼마나 걸리고? 그건 뭐 한 10분이면 가시죠. 15분? 네. 10분이면 가요. 시애틀에서는 얼마나 걸리고? 시애틀은 1시간인데 한 시간. 1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왜 시골이 아니라고 그러냐, 코스코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코스코가 10분, 15분이면 가요. 오이고, 네. 이야, 굉장히 위치도 좋고, 장소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배는 이 두 사람이 그 디터미네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 그게 내가 제일 지금 의문이었고, 현재는 이제 좀 진짜 안심인데, 잘 택한 길을 잘 들어서는 것 같아. 라이트 트랙에 정말 들어선 것 같아. 왜냐면 장비도 필요 없고, 인력도 필요 없고, 두 사람이면은 2만 평 정도 매립나 하는 얼마나 땅을 갈 필요가 있나, 비료를 넣을 필요 있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냄새. 가지 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일본의 기적의 사과 해가지고 책 보셨죠? 네네. 그분이 이제 하는 농사가 결국은 이제 그 자연재배, 저도 이제 그쪽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것도 조선을 보면 그 광고가 난 그 기적의 그 사과 책 네. 광고랑 맞아요. 그거 보고 네. 바로 이제 그 저기 결정을 했다고 이거 그 무역하는 게 잘 됐어요. 네. 선유 무역인데 뭐 깨고 이익도 나고 하는 게 잘 됐는데 그것도 나 왜 이게 시작이 됐는지,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그걸 꼭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보다 더 처음에 유기농 발상은 어떻게 시작이 된 거야? 유기농은 그러니까 일단 그 자연재배 이 발상이 이렇게 하자는 발상.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실은 저 책도 저 보니까 저기 니어링 부부 책 있잖아요. 예. 네. 어느 책? 좌론 사무죠. 헬렌 니어링. 좌론 사무라고. 네. 저기 원래 맨 처음에 대학교 때 그 소로 월든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도 실험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거 보면서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근데 저 책을, 그러니까 조아라는 사람 저 책을 읽고 나서는 읽었을 때가 결혼한 지 한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거예요. 한 1, 2년 됐을 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정말 강남 파락군에서 그냥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라는 생각은 없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인생은 대원 대학 가서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는 게 그냥 인생의 목표. 이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냥 그거 말고 다른 인생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 책을 딱 읽고 결혼을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그냥 뭐라 그러나 스탠다드의 성격과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설득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저 책에 보면 그 부부가 벌먼트랑 메인주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저기도 보면 블루베리 심는 얘기 나오는데 막 주변에서 약치고 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 돈 쓰지 말라 이런데 저 사람 그냥 비우고 그냥 해요.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육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진짜 저도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 엄마들이 처음에 애한테 책을 읽히려고 막 전집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사주고 그랬었어요. 좀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발상은 지금 유학 갔었지. 아니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 있을 때. 예, 근데 애가 큰애가 여기서 났나? 예, 여기서. 네, 다 여기서 났어요. 둘 다? 네, 둘 다. 그래서 큰애가 3살 때 갔죠. 그래갖고 공부하러 가서 그 점점 이제 이 사람과 떨어져서 하니까 저런 관련한 책을 이제 점점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에 관련한 그 책들은 이제 전공이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를 뭘 할 게 아니구나. 뭐 그리고 이제 저한테 더 가슴 아프게 왔던 건 그 교육을 하면 할수록 사회 계층이 점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건 슬프지 않은데 애들이 가난해서 불쌍한 건 아닌데 이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자기 스스로가 썩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난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차가 없다, 뭐 스테이크를 못 먹는다 이런 거는 슬프지 않은데 가난하다는 이유가 이렇게 사고가 썩어가는 인생을 사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냐를 보니까 그 교육이 진짜 그 먹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건강하게 먹어라 그러면 야 내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지금 담배 피우고 빨리 죽을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대응이 내가 뭐 몸이 건강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그 기분은 솔직히 내가 세상을 보는 뭐 긍정적인 시각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거는 진짜 애들 먹는 거랑 너무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좋은 걸 먹이는 게 아니고 그 먹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먹는 것에 관심을 막 갖다 보니까 그다음에 진짜 먹을 게 정말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일까 먼저 생각을 했죠. 근데 살 게 없어. 그러면은 너 옛날에 그 리얼북 얘기했지. 그거 한번 해보자. 그 와중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그리고서는 뭐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땅을 샀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냥 우리 농사 유기농 해갖고 거기 블루베리 유픽 블루베리는 따는데 가장 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와서 따가라 그래요. 그럼 이쁘게 블루베리 농장 만들어갖고 유픽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고 이제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게 언젠데? 그게 이제 1년 전쯤. 1년 전쯤. 1년 전. 네. 그래서 뭐 전혀 뭐 자연농법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제 막상 땅을 사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이 없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농장에 인턴으로 가서 일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자연농법 제일 처음 본 게 언제? 네, 제가 몇 달 전에 보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때도 싸웠죠. 왜냐면 내가 야 이거 제가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심기만 하잖아요. 제가 얼핏 기억이 난 게 그때 맞아 이분 교수님이 뭐 좀 전화 걸어서 이런 기사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뭐였더라? 그리고 그때 그 기자 이름으로 찾아봤더니 그때 자연농법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2010년이었고 제가 그 바로 전까지 사실 농수산식품부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잘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뭐 조금은 알고 있었고 그때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유기농이면 충분하지 않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자연재배 이 얘기를 해도 유기농이요. 그렇게 나. 근데 저도 지금 요즘에 유기농이 오히려 더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MBA 할 때도 펩시나 코카콜라 임원들이 와서 가끔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벌레가 유기농 푯말 붙었다고 벌레 안 잡아먹고 유기농 푯말 안 붙어있다고 거기만 가는 줄 아냐고 유기농은 허상이라고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대 기업의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상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유기농도 어느 정도는 다 쓴다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미국 농부 중에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가스를 내가 많이 써서 쓰면은 안 되니까 가스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농업을 할 때 농기구를 쓰는 거 다 가스잖아요. 그래서 농기구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컴포스트는 써요. 컴포스트나 퍼럴라이저를 쓰는데 농기계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농법이 벌어지는지 그 얘기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안 쓰면 예를 들면 농기계를 쓰면 농기계 예를 들면 뭐가 쭉 가면 예를 들어서 그 길이만큼 폭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성격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 농기구를 안 썼을 때 오히려 나무나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물에 따라서 그 비리를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롱텀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그리고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재밌는 게 거기는 아주 촘촘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농기구를 쓰면 촘촘하게 못 심죠. 촘촘하게 심으면 잡초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몬트리올에 사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는 농기구를 안 쓰고 농기계 안 쓰는 유기농에 한 1.5에서 2에이커에 두 부부가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주제의 책이거든요. 1.5에이크, 2에이크 한뭐 4,500평 그렇죠, 그 정도. 네. 진짜 정말. 제가 그래서 내가 길러야 되는구나. 아니 제가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 놀러 가면은 그러니까 휴가 내서 이제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뭐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들어오지만 그러면은 저를 데리고 그 로컬 유기농 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데려가서 2시간이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좋지 않냐,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나 없으면 여기서 사는구나. 그랬더니 그렇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지금부터 8년 전쯤이니까 완전 유기농이란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 좋은 거 먹는다는데 뭐 저야 뭐 여기서 그냥 뭐 쫓아만 다녔죠 그때는. 근데 그 로컬이나 유기농 그런 데를 제가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미국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뭐 그런 거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따뜻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한국 사람식으로 막 정이 막 넘쳐서 이런 것도 싫은데 유기농이나 로컬 매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도 얘가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농장에서 일할 때도 다 이제 유기농 농법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유기농을 했던 농장주가 그 사람이니까 다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고 안 꿈도 좋고가 크고 떠나서 착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걸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뭘 많이 갖고 내가 이 애를 정말 특히 애를 뭐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애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느낌을 갖고 애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되게 너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사랑하는 게 제가 친한 엄마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 애를 사랑하잖아. 그 애를 사랑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랑하는데 막 항상 표정은 왜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표정이 저런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얘를 학원을 어떻게 보내지? 얘가 공부가 못하면 어떡하지? 수영은 어디다? 수영 어디다 하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느낌이라면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애가 있는 걸로 너무 좋다는 걸 말로가 아니고 실제 내가 그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순간 온 세포가 이 애가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애를 키우지. 내가 얘를 그냥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내가 애를 왜 낳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애를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런 거에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은 박사학위 거의 끝나고 이제 들어올 때가 됐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번아웃이 됐어요. 한국에서. 뭐 기러기 생활을 한 것도 그렇지만 뭐 언론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거는 아실 테고 이게 내가 과연 생각했던 일인가 그래서 그냥 약간은 좀 충동적으로 왜냐면 뭐 뒤 생각 없이 그냥 사표를 쓰고 갔어요. 제가 2013년에 그래서 가서 그럼 뭐 저는 뭐 미국 시민권도 있겠다 저 MBA도 했겠다. 학교도 다 미국에서 나왔고, 뭐 학부는 캐나다에서 하고, 뭐 대학원은 미국에서 나왔으니. 근데 40살 먹은 전직 한국 기자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학벌은 너무 좋아.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아무도 안. 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뭐 스타벅스에서 저희가 뭐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 생각이 있었으니까 스타벅스에서라도 뭐 일을 좀 배워볼까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정말
잘못했구나. 사표를 쓰지 말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기자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왕 칼을 빼들었는데 그러다가 근데 농기계를 쓰게 되면은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예. 응? 네. 그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럼요. 비싼데 가스. 그게 그 유지도 비용이 들어요. 네, 맞아요. 뭐 가스도 들고 기름도 들고 그것도 네. 들지만은 고정. 그 다음에 이게 또 감가상각이 고장나고 네.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고. 네. 근데 우리 자연농법 하게 되면은 쓸 이유가 없어. 그렇죠. 쓰면 오히려 안 좋죠. 트러블이 생겨. 그렇죠. 응? 네. 트러블. 네. 그 무슨 트러블이냐면은 뭐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게 땅에 엄청난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네. 어? 네. 엄청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발자국 만 소리만 들어도 거기서 땡거 지나가는 네. 소리를 네, 맞아요. 생각할 건데 네, 네, 이게 들어가면은 네. 그냥 이거는 뭐 그냥 네. 그냥 그대로 다- 뭐 죽거나 그냥 대형 혼란을 일으킨다. 네. 그래서 농기계를 안 쓰는 게 좋다. 또 쓸 일도 없어. 네, 네. 쓸 일도. 네. 어? 그 다음에 아까 촘촘히 심으라 했겠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네. 촘촘히 심게 되면은 이게 이 작물이 네. 통기도 돼야 되고 네. 햇볕도 받아야 되고 네. 여러 가지 수분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한데 그게 잡초를 없애기 위해 촘촘히 심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예, 거고. 그래서 저희도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보통 보면 이제 잡초하고 뭐 이렇게 사업이다 농사가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비닐을 깔다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이 부엽토 물칭 네. 그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땅도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잡초 이렇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네. 하기 때문에 무조건 농기계 쓰지 않고 물칭하지 않고 어떤 자연적인 방법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기농을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인정된 유기농 자재가 1,400가지야. 1,400가지 정도 될 거야. 제가 공부할 때마다 1,365개거든. 네.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늘어나가지고. 비료 농약 다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러고 이제 그게 또 이게 제가 하는 게 농약하고 비료 이런 어떤 이렇게 유기농 자재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이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양평만 가도 용문에도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양평 시내도 몇 군데 있고 그런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이 숫자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작물보호협회예요. 네. 얼마나 좋나 이게 이름은 작물 보호한다 이게 약장사라 가고 별장사라 가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 단체 이름이 작물 보호협회야. 그럼 제가 아는 사람도 경기도 작물 보호협회장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참 사실 대단하다. 대단한데 그게 이제 1,400까지나 되니까 거기에 이제 붙어 먹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나. 네,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다 이겨내야 된다. 이게 땅을 살 때는 이미 자연재배를 생각한 건가 아니면 자연재배 생각하기 전에 땅을 삽니다. 땅을 전에요. 직전이에요. 네? 땅을 보러 다닐 때는 몰랐고요. 자연재배 몰랐고. 몰랐죠. 유기농 블루베리를 하고 있어요. 유기농을 하려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하고 있었고 이 땅을 딱 발견하기 거의 직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원래 땅을 살 때는 이제 사라는 이제 공부를 또 해보니까 땅 수질 검사도 하고 워럴 라이츠 별거 할 게 많아요. 무기가 있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코스코가 10분 15분이면 보이고, 이야, 굉장히 위치도 좋고 찬스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재배는 이 두 사람이 디터미네이션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거 그게 내가 제일 지금 의문이었고 현재는 이제 좀 진짜 아시,
안심인데 잘 택한 길을 잘 들어선 것 같아. 라이트 트랙에 정말 들어선 것 같아. 왜냐면 장비도 필요 없고 인력도 필요 없고 두 사람이면은 2만 평 정도 매립만 하는 그러면 땅을 갈 필요가 있나? 비를 넣을 필요 있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그 일본의 기적의 사과 해가지고 책 보셨죠? 그분이 이제 하는 농사가 결국은 이제 그 자연재배, 저도 이제 그쪽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것도 조선을 보면 그 광고가 난 그 기적의 그 사과 책 광고랑 그거 보고 바로 이제 그 저기 결정을 했다고 이거 그 무역하는 게 잘 됐어요. 선유무역인데 뭐 깨고 이익도 나고 하는 게 잘 됐는데 그것도 다 그냥 정리정돈 하고 이걸로 해야 되겠다. 진짜 오래서 진짜 멋진 분이. 그 양반이 지금 그 하고 있는 농사가 사과는 사과인데 이게 식초를 갖다가 10번 이상 쳐요. 사과에다가요. 사과에 그 이제 충도 방지를 내가지고 10번 이상 치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자연농법의 자연농에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입충과 해충, 그 생태계 그 시스템이 선순환이 돼야지. 그게 안 되고 어느 해충을 죽이기 위해서 식초를 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식초뿐만 아니고 무슨 뭐 진딧물을 잡기 위해서 난황류를 친다 하는 그것도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난황류 뭐 식초나 난황류가 그게 그 입충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뭐 해충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 굴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절대로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입충과 해충이 어떤 그 공존하지 않고 해충이 이제 많이 그 와서 그냥 나무가 바로 뭐 상한다든지 죽는다든지 이러면은 사람이 그냥 그 해충을 좀 이렇게 없애는 쪽으로 도와줘야지 절대 약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자연농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와가지고 그 중회장의 해리문을 한번 보고 가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자연농 쪽에는 그 여러 가지 그 버라이티가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데. 근데 해리만의 경우에는 난 그걸 기대가 불신하는 것이 해리만의 경우에는 이 잡초하고 내가 심은 작물하고 그걸 구분하지 않고서 잡초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크는 거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고 이분이 특히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매일 그냥 뭐 그 잡풀이 막 거기에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쁜 농장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웠어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싸운 거 진짜 심해서 진짜 왜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잡초랑 같이 자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그럼 그게 너무 예쁘지 않아서 사람들이 유피카로 안 오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네가 말을 근데 이게요. 그 농사 가는 게 스토리텔링, 이야기 끌어야 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쁜 그 저기 농장은 다 있어. 네, 맞아요. 여러 군데 다 볼 수 있다고. 그러나 잡초하고 공존하는 농장은 그러니까요. 시애틀에서 한 사람만 있다. 네, 제가 그래서 그거 서울에 밟고 다니는 그 기분을 즐겁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 끌어 뭐냐면은 그 사과나무에 해충이 왜 안 가겠냐 우리도 안다 이거. 가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중국 그 곶매미 충이라 해가지고 중국에서 들어온 그 해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굉장히 이뻐. 빨갛고 그런 점이 있고 매미인데 그게 이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이런 데 가면은 그 잎이나 줄기 즙을 빨아먹고 그냥 나무를 거의 고사시키더라고. 굉장히 안 좋은 해충인데 그게 우리 사과나무에도 뭐 한두 마리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 제어가 불가능하잖아요. 나무에 그 저기 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잡초와 공존한다. 그러니까 잡초도 먹고 얘도 먹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우리 그 북나무라고 있어요. 북나무. 가정나무 비슷한 건데 거기 보면은 이 꽃매매가 막 붙어 있어. 그런 들이 좋아하는 그 북나무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사과나무 아니야. 복숭아나무 아니야.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고 진딧물도 종류가 한 90가지 돼요. 진딧물도. 그러니까 잡초가 여러 가지 없으면은 갈 데가 되죠. 사과나 복숭아도 되죠. 그러니까 지 좋아하는 걸 가서 그쪽으로 가라요. 올라와서 내가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러니까. 혹시 저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이 답이다 그런 책을 던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이제 그 유통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내 먹을 걸 충분히 키우지만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이 소비자한테 남기는. 근데 그걸 위해서 최근에 그 사람이 답이다 하는 책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김영일 씨가 그걸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멤버십을 확보를 해요. 멤버십을 확보했는데 그분은 한 2,000명 그 친구가 있어요. 2,000명 친구에 끊임없이 그 접촉을 해요. 페이스북으로 접촉을 하고 일단 이것이 성공하려면 소비자가 웃겨야 되잖아요. 순간 세포가 이 애가 있어서 좋다는 느낌이 있어야지 애를 키우지. 내가 얘를 그냥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면 내가 애를 왜 낳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애를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런 거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은 박사학위 거의 끝나고 이제 들어올 때가 됐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약간 번아웃이 됐어요. 한국 뭐 기러기 생활을 한 것도 그렇지만 뭐 언론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거는 아실 테고, 이게 내가 과연 생각했던 일인가? 그래서 그냥 약간은 좀 충동적으로, 왜냐면 뭐 뒤 생각 없이 그냥 사표를 쓰고 갔어요. 제가 2013년에. 그래서 가서 그럼 뭐 저는 뭐 미국 시민권도 있겠다, 뭐 저 MBA도 했겠다, 학교도 다 미국에서 나왔고, 뭐 학부는 캐나다에서 하고, 뭐 대학원은 미국에서 나왔으니 뭐. 근데 40살 먹은 전직 한국 기자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또 학벌은 너무 좋아.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아무도 안. 그러니까 그 사실상 제가 뭐 스타벅스에서 저희가 뭐 식당이라도 하나 차릴 생각이 있었으니까 스타벅스에서라도 뭐 일을 좀 배워볼까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큰 정말 잘못했구나. 사표를 쓰지 말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기자를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이왕 칼을 빼들었는데. 그러다가 그러면은 너 옛날에 그 리얼링북 얘기했지, 그거 한번 해보자. 그 와중에서도 많이 싸웠어요, 사실은. 그리고서는 뭐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땅을 샀을 때만 해도 사실은 그냥 우리 농사 유기농 해갖고 거기 블루베리 유픽, 블루베리는 따는데 가장 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받고 와서 따가라 그래요. 그럼 이쁘게 블루베리 농장 만들어갖고 유픽하면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하고 이제 땅을 보러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게 언젠데? 그게 이제 1년 전쯤. 1년 전. 네. 그래서 뭐 전혀 뭐 자연농법에 대한 생각은 없었고. 근데 이제 막상 땅을 사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이 없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구나라는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농장에 인턴으로 가서 일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때 때마침 그 자연농법 제일 처음 본 게 언제? 네, 제가 몇 달 전에 보고 얘기를 했더니 또 그때도 싸웠죠. 왜냐면 내가 야 이거 제가 이렇게 근데 그러고 나서 심기만 하자. 제가 얼핏 기억이 난 게 그때 말이야 이문 교수님이 뭐 좀 전화 걸어서 이런 기사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뭐였더라? 그리고 그때 그 기자 이름으로 찾아봤더니 그때 자연농법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게 2010년이었고
제가 그 바로 전까지 사실 농수산식품부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잘 한국의 농업에 대해서 뭐 조금은 알고 있었고 그때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었어요. 아 유기농이면 충분하지 않아?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자연재배 얘기를 해도 유기농이요. 그렇게 나. 근데 저도 지금 요즘에 유기농이 오히려 더 나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MBA 할 때도 펩시나 코카콜라 임원들이 와서 가끔 강연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벌레가 유기농 푯말 붙었다고 벌레 안 잡아먹고 유기농 푯말 안 붙어 있다고 거기만 가는 줄 아냐고 유기농은 허상이라고 그렇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거대 기업의 그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사실상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유기농도 어느 정도는 다 쓴다는.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몇 년 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는 그러니까 이 미국 농부 중에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가스를 내가 많이 써서 쓰면은 안 되니까 가스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농업을 할 때 농기구를 쓰는 건 다 가스잖아요. 그래서 농기구를 쓰지 않고 농사를 짓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컴포스트는 써요. 컴포스트나 퍼럴라이저를 쓰는데 농기계를 쓰지 않았을 때 어떤 농법이 벌어지는지 그 얘기는 되게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농기계를 안 쓰면 예를 들면 농기계를 쓰면 농기계 예를 들면 뭐가 쭉 가면 예를 들어서 그 길이만큼 폭만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성격이랑 상관없이. 근데 이 농기구를 안 썼을 때 오히려 나무나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식물에 따라서 그 길이를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롱텀으로 봤을 때 이득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읽었었어요. 근데 그 책이 되게 재밌는 게 거기는 아주 촘촘하게 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농기구를 쓰면 촘촘하게 못 심죠. 촘촘하게 심으면 잡초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책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몬트리올에 사는 그 동네 사는 이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는 농기구를 안 쓰고 농기계 안 쓰는 유기농에 한 1.5에서 2에이커에 두 부부가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 주제의 책이거든요. 1.5에이커, 2에이커 한뭐 4,500평 그렇죠,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농기계를 쓰게 되면은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요. 그럼요. 비싼데 그게 그 유지도 비용이 들어요. 네, 맞아요. 뭐 가스도 들고 기름도 들고 그것도 들지만은 고정. 그다음에 이게 또 감가상각이 고장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근데 우리 자연농법 하게 되면은 쓸 이유가 없어. 그렇죠. 와서 봐야 돼. 그렇죠. 소비자가 와서 봐야 돼. 내가 먹을 것을 키우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키우고 있는가. 그 알고 설득이 돼야 돼. 신뢰감이 있어야 돼.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해야 돼. 페이스북으로 하면은 시애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쪽에 뭐 동부에 뉴욕 사람은 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산지소 요즘 이 생산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농장이라 해야 되거든. 그걸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 멤버들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요. 당신네들이 먹을 것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오늘 또 올리고 내일 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수확할 때는 그 사람들 와서 따. 네, 맞아요. 먹을 걸 따. 유피. 그리고 그 자체가 교육장이 돼. 그렇죠. 애들 데리고 와서 야 네가 이번 한 달 후에 네가 먹을 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게 교육이야.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페이스북 마치 좋은 게 없어. 아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일 큰 움직임이 CSA라고 해서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맞아. 그 많은 그 작은 농장들의 주수익원이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북으로 그렇죠.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렇죠. 그게 참 아주 좋은 스킬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11사람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비즈니스를 기차게 하는 페이스북 고수 11사람이 쓴 그게 경험 책이야. 꼭 한번 읽어. 그리고 이 농장의 사과인데
사과를 일찍이 딴 거거든. 네. 이제 이렇게 서서히 말라가는 습기가 빠져나가요. 예뻐. 젤리가. 네. 근데 좀 더 있으면 이렇게 고체가 돼요. 이게 이제 아까 빨간 물질이 나와가지고 요 상처 난 부위인데 이제 빨간 물질이 없어져 버렸어. 빨간 물질 보이죠? 그죠? 네. 했는데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상처는 여기서 끝나버렸네. 더 번지지 않고. 안으로 안더 그 다음에 요 파란 색깔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야. 이 텍스처가 세포密도가 탄탄한 거야. 자연적으로. 그래서 습기만 빠져나가면 그대로 나중에 고치가 돼요. 이거는 자르신 거죠? 자르죠. 네. 아니 그 송광일 그 교수 박사님 책을 보니까 그러면 비를 약간 막아주잖아요. 비가 물이 너무 많으면 얘가 너무 소리가 너무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제일 그게 됐던 게 시애틀은 겨울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고 그래서 어마하게 오는 건 아니 자주 오죠. 비가 많이 와요. 양은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계속 와요. 이 해리먼에도 그랬는데 해리먼에도 그게 있거든. 이 시설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네 동인가? 두 동.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있으면 좋아요. 좋게 그 겨울에도 이 생산해낼 수 있고 또 끊임없이 테스트 그게 비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다르니까 끊임없이 자기 머리를 그렇죠. 노하우를 실험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게 이제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일부 사람들은 무슨 비닐하우스 하는 게 자연재배냐 뭐 이렇게 폄하한 사람 있는데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겨울에는 야채를 안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먹죠. 겨울에 야채 먹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별도로 인공 가온 이런 건 안 하지만 겨울에 조금 강한 배추라든지 이런 거는 그 정도 시설만 돼 있으면 가온하지 않고도 그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름에도 우리가 그 한국 같은 거 장마가 지잖아요. 장마가 지면은 뭐 한 20일 한 달씩 비가 자주 온다고. 오게 되면은 그 우리가 그 이 좀 약한 채소, 상추니 뭐 이런 거 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 물이 너무 많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채소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가려줘요. 비 가진 그 하우스에서 나온 그걸 먹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필요에 따라 활용을 해야지. 그건 뭐 자연재배가 아니다. 더러는 송광일 박사의 시설재배 이것이 하우스가 그 무슨 자연재배냐 그러는데 나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 물을 통제하기 위한 그 하나의 이 수단이라고 그러거든. 난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을 안 주고 통제함으로써 그 식물, 작물이 스스로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탄탄한 그게 뭐예요? 탄탄한 텍스처를 만들어요. 그리고 노력하고 잔뿌리를 많이 만들고 그러면서 지가 지먹을 것을 광합성을 하면서 지먹을 것을 찾고 멀리 뿌리를 나가고 뻗어나가고 이 과정에서 탄탄해지고 좋은 양질의 맛있는 그 식재가 발생한다. 그게 제 생각은 일부러 뭐 이렇게 비닐하우스를 많이 할 필요는 없고 하나 정도 하나 정도 일단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겨울에 비가 많이 온다 했는데 그게 보면은 비 많이 와도 그 땅이 다 해결해 준다고 배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비닐 멀칭 있는 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다면 자연의 활동이 수급되고 그렇기 때문에 검은 비닐 씌우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다 그 한국도 다 그렇게 하는 유명하고 한데 거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부엽도 있는 거 보면은 그게 배수, 그다음에 이 보습, 보온, 이런 거 스스로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그 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좀 잘 관리하고. 그게 땅이 이렇게 층이 있는데 위에 그 식물이 자라는 층이 엄청 배수가 잘 되는 층이래요. 맞아. 네, 샌디롬이라고. 근데 저희가 또 왜 이거에 시작이 됐는지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난 그걸 꼭 좀 듣고 싶어.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보다 더 처음에 유기농 발상은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유기농은 그러니까 일단 아니 그 자연재배 이 발상이 이렇게 하자는 발상. 그러니까 제일 처음은 실은 저 책도 저 보니까 저기 니어링 부부 책 있잖아요. 예. 네. 어느 책? 좌론 사문제. 네? 헬렌 니어링. 좌론 사문제라고. 네. 저기 원래 맨 처음에 대학교 때 그 월든 소로 월든을 읽었는데 거기 보면 그 사람도 실험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거 보면서 이제 이상하게 사람들이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저 책을 그러니까 조화로운 삶 저 책을 읽고 나서는 읽었을 때가 결혼한 지 한 얼마 안 됐을 때 읽은 거예요. 한 1, 2년 됐을 때 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냥 정말 강남 파라군에서 그냥 우리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 농사라는 생각은 없고 그냥 되게 평범하게 그냥 인생은 대원 대학 가서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직하는 게 그냥 인생의 목표. 일하고 생각도 안 했죠. 그냥 그거 말고 다른 인생이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저 책을 딱 읽고 결혼을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어떡하지?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그냥 뭐라 그러나 스탠다드의 성격과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제가 설득이 안 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네. 근데 저 책에 보면 그 부부가 벌먼트랑 메인주에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저기도 보면 블루베리 심는 얘기 나오는데 막 주변에서 약치고 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블루베리 돈 쓰지 말라 이런데 저 사람이 그냥 비우고 그냥 해요. 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잠됐다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육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애를 키우면서 진짜 저도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그 엄마들이 처음에 애한테 책을 읽히려고 막 전집 되게 비싸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사주고 그랬었어요. 좀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 발상은 지금 유학 갔었지? 아니요, 이제 한국에서. 한국에 있을 때? 예, 근데 애가 큰애가 여기서 났나? 예, 여기서. 다 여기서 났어요. 둘 다? 네, 둘 다. 그래서 큰애가 3살 때 갔죠. 그래갖고 공부하러 가서 그 점점 이제 이 사람과 떨어져서 하니까 저런 관련한 책을 이제 점점 많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에 관련한 그 책들은 이제 전공이니까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를 뭘 할 게 아니구나. 뭐 그리고 이제 저한테 더 가슴 아프게 왔던 건 그 교육을 하면 할수록 사회 계층이 점점 고착화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건 슬프지 않은데 애들이 가난해서 불쌍한 건 아닌데 이 애들이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자기 스스로가 썩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가난이.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뭐 차가 없다, 뭐 스테이크를 못 먹는다 이런 거는 슬프지 않은데 가난하다는 이유가 이렇게 사과가 썩어가는 인생을 사는 그게 너무 저한테는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근데 계속 공부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냐를 보니까 그 교육이 진짜 그 먹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건강하게 먹어라 그러면 야 내가 천년만년 살 거 아닌데 지금 담배 피우고 빨리 죽을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말에 대한 대응이 그래 내가 뭐 몸이 건강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려는 게 아니고 하루하루의 그 기분은 솔직히 내가 세상을 보는 뭐 긍정적인 시각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런 거는 진짜 애들 먹는 거랑 너무 관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좋은 걸 먹이는 게 아니고 그 먹는 그 모든 과정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 먹는 것에 관심을 막 갖다 보니까 그다음에 진짜 먹는 거를 먹을 게 정말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일까 먼저 생각을 했죠. 근데 살 게 없어요 정말. 그래서 내가 길러야 되는구나. 아니 제가 처음에는 제가 미국에 놀러 가면은 그러니까 휴가 내서 이제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뭐 여름 방학 때는 이제 들어오지만 그러면은 저를 데리고 그 로컬 유기농 스토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길 데려가서 2시간이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좋지 않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넌 나 없으면 여기서 사는구나. 그랬더니 그렇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지금부터 8년 전쯤이니까. 완전 유기농이란 새로운 세상이 열렸던 거죠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 좋은 거 먹는 데는데 뭐 저야 뭐 여기서 그냥 뭐 쫓아만 다녔죠 그때는. 근데 그 로컬이나 유기농 그런 데를 제가 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되게 미국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고 되게 예의 바르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따뜻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또 한국 사람식으로 막 정이 막 넘쳐서 이런 것도 싫은데 유기농이나 로컬 매장에 가면 일하는 사람도 아 얘가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농장에서 일할 때도 네. 다 이제 유기농 농법을 배우겠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유기농을 했던 농장주가 사람이니까 다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착하고 안 꿈도 좋고가 크고 떠나서 착하게. 예.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걸 좋아하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걸 내가 여기서 존재하는 걸 좋아하는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막 뭘 많이 갖고 내가 이 애를 정말 특히 애를 뭐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애를 키우고 싶은 게 아니고 이 애가 있어서 너무 좋다는 느낌을 갖고 애를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들이 되게 너무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애를 사랑하는 게 제가 친한 엄마들한테 물어보는 게 너 애를 사랑하잖아. 그 애를 사랑하는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랑하는데 막 항상 표정은 왜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표정이 저런 그러니까 항상 고민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얘를 학원을 어떻게 보내지? 얘가 공부가 못하면 어떡하지? 수영은 어디다? 수영 어디다 하지?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과 느낌이라면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애가 있는 걸로 너무 좋다는 걸 말로가 아니고 실제 내가 그렇게 처음에는 오히려 트러블이 생겨요. 그렇죠. 트러블. 그 무슨 트러블이냐면은 뭐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이게 땅에 엄청난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엄청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거기 사람이 발자국 만 소리만 들어도 거기서 탱크 지나가는 소리를 생각할 건데 이게 들어가면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그대로 뭐 죽거나 그냥 대혼란을 일으킨다고. 그래서 농기계를 안 쓰는 게 좋다. 또 쓸 일도 없어. 쓸 일도. 그 다음에 아까 촘촘히 심으라 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촘촘히 심게 되면은 이 작물이 통기도 돼야 되고 햇볕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수분도 이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고 한데 그게 잡초를 없애기 위해 촘촘히 심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고. 저희도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이 보통 보면 이제 잡초하고 뭐 이렇게 싸움이다 농사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비닐을 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이 부엽토 멀칭 그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땅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잡초 이렇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농기계 쓰지 않고 멀칭하지 않고 어떤 자연적인 방법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유기농을 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인정된 유기농 자재가 1,400가지야. 1,400가지 정도 될 거야. 제가 공부할 때마다 1,365개거든. 가지고 지금 몇 가지 늘어나가지고. 비료 농약 다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고 이제 그게 또 이게 제가 하는 게 농약하고 비료 이런 어떤 뭐 이렇게 뭐 유기농 자재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평만 가도 뭐 용문에도 뭐 몇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양평 시내도 몇 군데 있고 그런 어떤 단체들이 굉장히 이 숫자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단체 이름이 뭐냐면은 작물보호협회예요. 얼마나 좋나 이게 이름은 작물 보호한다 이거야. 뭐 약장사라 가고 뭐 별장사라 가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그 단체 이름이 작물 보호협회야. 그럼 제가 아는 사람도 경기도 작물 보호협회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김이 사실 대단한데 그게 이제 1,400가지나 되니까 거기에 이제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걸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아무것도 쓰면 안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나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다 이겨내야 된다. 이게 땅을 살 때는 이미 자연재배를 생각한 건가 아니면
자연재배 생각하기 전에 땅을 삽니다. 땅을 땅을 전에요. 그 직전이에요. 땅을 보러 다닐 때는 몰랐고요. 자연재배 몰랐고. 몰랐죠. 아, 그 유기농 블루베리. 유기농을 하려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그걸 하고 있었고 이 땅을 딱 발견하기 거의 직전에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있었냐면 원래 땅을 살 때는 이제 사라는 이제 공부를 또 해보니까 뭐 땅 뭐 수질 검사도 하고 뭐 워럴 라이츠 뭐 별거 할 게 많아요. 근데 이 땅을 제가 샀던 이 땅을 발견하기 전에 이제 자연농법을 봤으니까 저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은 거예요. 아무 땅이나 사도 거기에 그게 맞는 애를 키우면 되니까 뭐 땅을 그렇게 열심히 조사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땅이 원래 농사를 지어왔던 땅이 그러니까 원래 팜을 사는 게 좋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저희도 했죠. 처음엔 그랬죠. 예. 팜이 원래 있는 걸 사면 좋겠구나. 근데 이 땅은 팜을 계속 안 했었잖아요. 근데 자연재배를 알아서 이 땅을 굉장히 마음 편안하게 샀죠. 팜이 전혀 없었고 그래서 아주 시기가 절묘하게 그러니까 자연재배를 아마 몰랐으면 이 땅을 사는데 굉장히 좀 많은 주저를 했을 거고 혹은 안 샀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래서 계속 그때 땅 사기 전에 물어볼 때 농사를 얼마나 지었느냐 했더니 농사 안 지었대요. 40년대 집도 안 지었대요. 40년대까지 지었는데 네, 참 좋네. 그래서 원래 말만 한두 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는 말 한두 마리 있고 그것도 요새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 10몇 년 전부터 없었죠. 99년서부터 없었어. 그때부터 없었어. 그렇지. 없었으니까 그 10몇 년 동안 없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자연재배를 몰랐다면 어쩜 이 땅을 안 썼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마음 편하게 사는 거죠. 주위에 그 타운은 어떻게 돼? 그 인가들이 있어요. 있어. 인가들이 있는데 보통 최소한 그러니까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짓는 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지만 그 땅이 굉장히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니까 시애틀에서 가까우니까 땅값이 올라가면서 농사분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저쪽 빠져나가고. 동쪽으로 이스턴 워싱턴 쪽으로 옮겨. 그 사람들은 거기가 다그 리스로 네, 농사를 짓다가 빠져나가고. 잘 됐네. 그래서 그 땅에 가보면 그러니까 저도 자연농법 하기 전에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땅은 항상 그게 무슨 똥냄새, 그런 썩는 냄새들이 나잖아요. 근데 저희 땅도 마찬가지고 주변 땅은 또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전혀 또 이제 거기 아는 사람들이 우리 이제 시골에 땅을 샀다니까 보러 와요. 시골.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게 무슨 시골이야 이렇게 왜?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데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징조구나라고 왜냐면 그 책에 생각을 보니까 했죠. 숲에 가면 다 썩는데 어디 그런 썩는 냄새가 나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아마도 제가 그 책 안 읽었으면 진짜 당연히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이런 냄새는 당연히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농장에서는 그 쇼핑도 하고 하는 조금 큰 타운은 얼마나 걸리고? 그건 뭐 한 10분이면 가요. 15분? 네. 10분이면 가요. 시애틀에서는 얼마나 걸리고? 시애틀 1시간인데 한 1시간이면 가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가 왜 시골이 아니라 그러냐 코스코가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